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367페이지에 가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취득의 증여죄, 증여의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증여의제라는 주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첫 시간에 이제 취득세 개요를 좀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취득행위가 일어나니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취득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매립간척,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든다거나 이런 원시취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매 등의 유상승계, 상속이나 증여 등의 무상승계, 자, 이런 승계 취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어떤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가 되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것을 간주취득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승계, 간주취득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면 해당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 토지부터 임목까지 과세 대상이 정해지면 해당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적용해주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때 신고는 납세지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납세지를 정해주고 6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 이 그림을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취득 행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다 마무리 못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4번, 이것도 취득행위입니다. 그러면 증여로 의제한다는 거니까 얘는 무상승계가 되는 거죠. 무상승계 취득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누가 취득한다고 돼 있죠? 배우자 이름으로. 그렇죠. 배우자 이름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냥 가정주부 생활만 하는 부인 이름으로 샀다. 그러면 어떤 소득이 따로 없는데 그냥 부인 이름으로 산다면 이거 의심이 되죠. 아니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사느냐. 이거는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 의제는 뭐뭐로 본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제하고 똑같은 말이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간주한다. 자, 또는 직계 존비속, 직계 존속이나 비속 이름으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존속이나 비속 이름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 딸 이름으로 사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 딸 이름으로 사면 이거 증여 아니냐. 그렇죠? 이 어린 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느냐. 그런데 단 입증이 가능하다면 설사 배우자 이름으로 사고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사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무상이 아니라 이거는 유상취득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자료 보시면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어떤 입증이냐? 공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사고 친 물건을 대신 공매로 받은 거야. 입증했어요. 공매는 대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계좌로 다 입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산 선고 받은, 자, 아버지가 파산 선고를 받은 거를 능인 아들이 대신 산 거예요. 그 다음에가 서로 교환. 네. 이걸 무슨 돈으로 사느냐 했더니 부인 이름으로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대가를 부인의 땅으로 대신 교환 거래한 거야. 그럼 서로 우리가 부동산도 일종의 대가니까 부동산을 교환함으로써 나는 땅을 줄 테니까 당신은 집을 주시오. 네, 이것도 우리가 입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기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했을 때, 자, 밑줄 소득 증명, 그 다음에
소유재산 처분 담보, 그 다음에 상속 또는 수중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했을 때 체크, 그 다음에 기타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됐을 때. 자, 이런 내용들 문장을 보시면은 뭘로 입증했느냐? 소득으로. 그렇죠? 자, 이제 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대기업을 다니면서 원천징수한 요 서류를 낸 거예요. 원천징수한 자료를. 자, 이렇게 소득을 입증한 거죠. 아니면은 또 우리가 소유 재산을 팔아서 우리가 또 입증한 거죠. 아니면 상속받은 배우자가 친정 부모님한테 징여받은 재산 가지고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거는 징여로 보자. 징여가 아닌 유상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요. 자, 그냥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미속 이름으로 샀다. 그러면 이거는 무상승계로 보자는 거죠. 징여로 보자. 의심한다는 거고, 만약에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신 공매를 받았다. 파산 선고 받은 걸 갖다가 샀다. 교환 거래했다. 소득으로 입증했다. 물려받은 상속 징여 재산 입증했다면 이거는 유상 취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밑줄입니다. 제목에 부담부 징여의 경우 채무 인수액에 대한 유상 취득 간주. 자, 여기는 이제 5번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바로 부담부 징여입니다. 부담부 징여. 부담부 징여가 일어났을 때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얘는 유상 취득으로 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상 취득 보자. 그럼 부담부 징여가 또 뭔지를 알아야죠. 부담부 징여가. 자, 부담부 징여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부담부 징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징여를 받는 거. 이걸 부담부 징여라고 그래요. 다시요. 부담부 징여라는 건 뭐예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징여를 받는 거. 이것을 부담부 징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징여자가 있고요. 징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가 여기는 수중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체 징여가액이 있고요. 전체 징여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가 채무액이 있습니다. 채무액이 있어요. 채무액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징여하기로 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액이 있다. 그러면 징여를 약속했는데 이 채무까지 대출 채무까지 인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징여를 받아가는 거. 이것을 부담부 징여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체 징여하기로 한 금액이 있고 그 중에서 채무액이 있으면 채무를 인수한 것이 있다. 그러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징여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부담부 징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징여하기로 한 금액이 1억 원인데 이 채무가 3천만 원이 껴있다. 이렇게 된다면 3천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징여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는 채무 상당 부분은 자, 요거를 뭘 보냐? 요거를 우린 징여자의 대가로 보자. 징여자의 대가. 자, 채무액 인수한 것만큼을 징여자의 대가로 보자. 그러면은 마치 이거는 수중자가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보겠다 이거죠. 왜냐면 맞죠?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만약에 대출 채무가 3천이다. 그럼 3천만 원을 징여자에게 줘서 징여자가 은행 가서 갚나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부담부 징여 거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징여를 약속했는데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을 맺은 거. 이걸 뭐라고요? 부담부 징여. 그러면 지금 수중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징여받는 수중자 입장에서는 3천을 인수한 꼴이 되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무슨 취득이 되는 거예요? 유상 취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7천이 바로 이제 징여예요. 이거는 계약상 징여는 이러지만 실제 징여는 나머지 7천이 우리가 징여가 된다. 그럼 7천이 징여가 되는 거고 요 징여가 바로 무상승계가 된다. 무상승계 취득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걸 뭐라고요? 부담부 징여. 하여튼 이 부담부 징여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또 양도소득세 규정에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용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채무 인수액은 왜 유상인지 자, 그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65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365페이지로 와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납세무자가 나옵니다. 납세무자. 아마 제가 납세무자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해두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바로 취득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간주 취득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왜 이런 취득은 징여로 의제 보는지 그 다음에 부담부 징여가 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무자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납세무자. 자, 납세무자. 납세무자는 우리가 당연히 취득하는 자가 돼요. 납세무자는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득하는 자라 함은 취득하는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취득하는 자인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요 취득에는 둘로 쪼갠다는 거죠. 첫 번째가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있고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간주 취득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간주 취득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한다는 말은 뭐냐면 말은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자. 자, 이런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실질과세 원칙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실질과세다. 즉 어떤 취득을 판단할 때는 취득이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할 때는 어떤 형적인 기준인 등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제 돈이 오고 갔냐 안 갔냐 그럼 대금 지급이 있었다면 이거는 취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설사 내 이름으로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실질로 판단이 됐을 때는 과세할 수 있는 개념을 사실상 취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 취득하는 개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법인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간주 취득하는 자가 있다. 자, 간주 취득하는 자라는 것은 뭘까요? 얘는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에요.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다. 네,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취득으로 보는 경우 여기엔 여러 가지 형태의 취득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가로 2번에 납세 문제가 나와 있죠. 납세 문제에 동그라미 1번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실까요? 사실상 취득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상 취득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등기나 지금 거기도 써 있지만 등록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자가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 건물을 우리가 주고 샀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허가가 안 난 건물이다. 하지만 허가 안 나면 등기 안 나와요. 내 이름은 등기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거든요. 사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등기도 안 나는데 이거 왜 살까? 땅을 보고 사야 땅. 네, 요거는 등기 안 나오는데 요 토지는 등기 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보고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실 여러분들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토지, 땅의 가치거든요. 이 땅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납세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있죠. 밑줄 주체구조부 취득자. 참 말이 어려운 거 나왔습니다. 자, 간주 취득자 형태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주체구조부 취득자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참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자, 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그러면 은행 보통 우리가 요즘은 뭐 영업 수준이 안 좋으니까 뭐 2층, 3층에도 있습니다만 보통 1층에 있잖아요. 그럼 요 1층 은행에 있단 말이에요. 1층 은행에. 자, 그럼 이 1층 은행에 이제 입점을 하는 거예요. 1층 은행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설치하는 거냐면 금고를 설치합니다. 금고를 설치해요. 네. 은행에서 1층 은행에다가 금고를 딱 설치합니다. 그러면
금고는 우리가 시설물이라고 하거든, 시설물. 그럼 시설물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얘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얘도요. 그럼 당연히 요 시설물 금고를 설치한 요 은행을 가설자로 하는데 가설자인 은행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법은 가설자인 은행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주를 납세무자로 해요. 이 건물주를. 그러면 이 건물주를 뭐라고 하냐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런 식의 용어를 씁니다. 즉, 이 표현은 우리 이제 세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 여러분들 배우시는 공법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공법에 나오는 그 용어를 세법이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주요 구조물이라고 요 금고 같은 걸 설치하면 요거를 보조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건물주가 내라는 거냐? 얘가 내면 될 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가설자가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건물을 이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입점 건물에 은행이 들어오고 금고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또 2층에도 빵빵 은행이 금고를 설치해요. 또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이 결과적으로는 1층 은행이 금고를 설치하고 여기다 또 다른 은행이 들어와서 설치해서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납세무자가 가설자도 내고 건물 지었으면 건축주가 내라. 그러면 한 건물 안에 납세무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우리가 소관청의 담당 세무관이 이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당 구에 있는 이런 건물이 신축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납세 관리가 골치 아픈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과세관청은 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을 주된 납세문자로 정해주세요. 그분을 정해주세요. 그러면 사장님, 요 사장님 건물이잖아요. 그럼 사장님 건물에서 요 금고를 설치했으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를 주체 구조부 취득자로 정해서 이 건물주에게 납세금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은행이 들어와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됐을 때는 가설자하고 건물주하고 별도의 특약을 맺어서 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보통 해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 건물주한테만 책임을 물으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 건물주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즉 임대인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택 조합과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화살 표시의 조합원 밑줄. 주택 조합과 재건축 조합의 소규모 재건축 조합까지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화살 표시의 조합원.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요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자, 또 공부할 용어가 나왔네요. 빵빵 조합. 자, 조합은 나 혼자 집을 못 지으니까 아파트 개발을 못하니까 조합원들이 여러 사람이 집들이 땅을 내놔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 거죠. 이게 재건축 조합. 대규모 재개발, 소규모 건축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빵빵 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이제 짓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건설해요.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건설하면은 이제 신축이 되겠죠.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합원에게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계속 캐치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취득세는 왜 낸다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취득 행위를 하니까 낸다. 그렇죠? 그러면 취득 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최초의 취득 뭐요? 원시 취득.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받으면 승계 취득, 유상무상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원시도 승계도 아닌데 취득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요? 간주 취득. 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빵빵 조합 명의로 원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을 한 다음에 조합원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승계 취득이 되는 거예요. 승계 취득. 승계 취득. 그러면 취득 행위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하고 승계 2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합도 내야 되고 조합원도 내야 되는 거 세금을 두 번 내는 꼴이야.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조합에게 떨어진 세금을 누구 돈으로 낼까요? 이 조합원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1320호를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 그럼 1320호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세금을 몇 번 내는 꼴이에요? 두 번 내는 꼴이죠. 조합 이름으로 한 번 내고 조합원 이름으로 또 한 번 내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승기취득. 그러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거니까 이거는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이중과세. 이런 걸 이중과세로 합니다. 이중과세. 자, 그러면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을. 그러면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자가 누구예요?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세금을 다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조합일 때 화살 표시하시고 조합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상속. 상속일 때는 뭐 상속은 이제 우리가 아버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는 토지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가 토지를 물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를 물려줘요. 그러면 다 각각 내면 되겠죠? 각자가 알아서 내면 되죠. 이거는. 각자가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 보시면은 비상장 법인의 밑줄 치시고 과점주주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단 밑줄. 단 찾았어요? 단 법인 설립 시 제외. 자, 그렇게 밑줄 쳐주시고요. 자, 요거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과점주주 문제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과점주주. 자, 요거는 제가 지워도 되겠죠? 네,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용어적인 정리를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과점주주가 나왔어요. 과점주주. 자, 별표시. 그럼 과점주주라는 것은 주식의 지분 비율이 과다하다. 그래서 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 합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과점주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50%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겠죠? 네,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취득세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이 얘기예요. 여기가 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빵빵개발이 있어요. 빵빵개발이 있습니다. 빵빵개발. 그럼 빵빵개발이 토지를 우리가 취득해요. 그럼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이 빵빵개발은 취득세를 내야겠죠. 네, 빵빵개발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 개발에 관련된 주주가 있어요. 주주. 자, 주주가 있습니다. 그럼 주주는 갑을병이 있죠. 갑을병이 있습니다. 근데 갑을병정이 있는데 요 갑이 지분율이 30%, 을이 20%, 여기도 20%, 여기도 30%예요. 그런데 나중에 관계를 봤더니 요 갑은 아버지고 여기는 아들, 딸이야. 아들, 딸. 여기는 아버지의 친구예요. 그런데 지분율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땅을 살 때 요 친구인 정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란 거야. 이 땅은 개발해봤자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용적률도 잘 안 나오고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이 개발 디벨로퍼의 아버지는 무슨 소리야 이거 이거 지으면 분양하면 요즘 뭐 분위기 좋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돼.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요즘 뭐 서울권에는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수가 없어요. 수지가 안 나오거든요. 개발 수지가. 자, 그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는 땅을 사야겠는데 반대하니까 얼마나 이거 고민스러워요. 그랬더니 아들, 딸 불러놓은 거지. 야, 아들, 딸. 응? 아빠 한 번만 도와달라. 이럴 땐 우리가 가족이 중요하지 않겠냐?
아이, 그럼요. 제가 당연히 밀어드려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럼 이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여기는 반대, 여기는 찬성. 그럼 여기는 말은 주주 명부상 30%, 20%, 20%지만 다 합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합치면 70%가 되는 거죠, 70%. 그럼 70%는 과점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과점주주. 그렇죠? 그러면 요 과점주주인 갑을병하고 정이 이제 끼어들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긴요? 얘가 이기지. 그렇죠? 갑을병 중에 누가 이긴 얘가 이기죠, 얘가. 그러면 7대 3이 되는 거야, 7대 3. 7대 3. 7대 3. 그러면 7대 3이 되면 얘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얘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바로 이런 식의 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지배권. 무슨 권리요? 지배권. 우리 민법의 용어를 빌리면 지배권이랍니다. 지배권이라는 것은 나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나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배권이라고 하는데 이 지배권을 얘네들만 행사할 거라는 말이에요. 얘는 행사도 못 해보고. 야, 이건 문제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개발회사 이름으로 땅을 사면 이 개발회사만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고 끝나야 되는데 우리 세법은 이 주주에게도 세금을 묻겠다 이거예요. 이 세금 문제를. 그러면 이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해서 이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해서 우리 세법상은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해당 취득가액에다가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세법은 이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과세 아니야? 이중과세인 것 같긴 한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법인 이름으로 산 거고 이거는 주주에게 과세하는 거니까 주주하고 법인채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거든요. 별개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본다는 거죠. 해석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점주주에게 납세분을 묻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과점주주에 대한 의미는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자로서 50%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바로 이런 특수관계인과 지분율이 껴서 마치 하나의 지분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배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요 주주들에게도 또 세금 문제를 묻겠다는 것이 바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 취득가액이 만약에 10억이었다. 여기 10억이었다. 근데 과점 지분율이 지금 70%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취득가액은 10억으로 보지는 않고 10억의 70%인 7억으로 봐서 납세 7억에 대한 세금을 묻겠다는 거예요. 물론 얘는 이제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겠죠. 자, 이렇게 과점주주는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 5번의 개념이 그거죠. 그래서 과점주주 정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합이 몇 프로를 초과하는 자? 50%를 초과하는 자. 자, 다만 50%는 과점주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과점주주로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즘은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나 홀로 영업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데려다가 영업을 많이 해요. 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이 고정비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다못해 동네 아파트에서 우리가 구멍가게 조그만 마켓을 한다 하더라도 나하고 가족 부부지간도 많이 하는데 아니 뭐 땅 하나 잡는데 무슨 많은 인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땅 하나 사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 하냐? 자, 그러면 이런 과점주주 이런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특수관계인을 구성해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냐. 법인을 만들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현실이 이런 거야. 그런데 무조건 과점주주가 된 것이 문제가 된다? 야, 이건 아니다. 좋아. 그러면
딱 한번 봐주겠다.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봐주겠다는 거야. 회사를 어떻게 했을 때요? 설립했을 때. 그래서 세 번째 문제에 보니까 단 밑줄 법인 설립 시에는 제외한다. 법인 설립 시는 제외한다. 즉 설립 시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제외한다는 것은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않겠다.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그 366페이지의 표에 보면은 요 과점 지분율을 따지는 표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최초의 과점주가 됐을 때는 이때는 지분 모두 최초로 과점주가 아니었는데 지분 인수를 통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됐다. 이랬을 때는 과점 지분율이 70%다. 그러면 70% 전체 비율만큼 납세를 묻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됐을 때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비율만큼을 과세하겠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였죠. 지분 변동이 여러 번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과점주주 지분이 60%였는데 과점이죠. 그랬는데 70%가 된 거야. 과점. 그러면 이때는 10%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과점이었던 적이 또 있었던 거야. 65%. 그랬을 때는 둘 중에 최고 비율과 따져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가 아니라 얘는 5%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비율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재차 과점주주는 역시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지분율이다. 이거는 과점이었다가 비과점이었다가 다시 과점이 됐을 때. 그러면 70%가 됐다가 30%가 됐다가 80% 됐어요. 그러면 과점이었다가 아니었다가 과점됐을 때는 이때는 비율을 요 70% 80%랑 비교해서 10% 늘어난 것만 납세금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것을 우리는 과점주주의 납세무 70%에서 80% 늘었다면 요 10% 늘어난 거, 요 10% 늘어난 것만 우리가 납세금을 지우겠다 이렇게 합니다. 10% 늘어난 것만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 새로운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과점주주, 부담보, 증여, 주체, 구조보, 직자 이런 다양한 용어들. 자, 처음에 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된 거대로 넘어갔어요. 제가 기본 강의 또 들어가면 또 반복할 겁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간주 취득에 대한 나머지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납세분자 중에 사실상 취득하는 자하고 간주 취득하는 자 특이한 내용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